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44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았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고. 이뭔 개소리냐? 바로 TVN 드라마 정년이, 제가 굿 파트너 에피소드에서 김태리 배우는 영화 쪽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드라마에 더 잘 어울리는 배우 같다. 야구 투수로 비유를 하면 슬로우 스타터 같은 배우다. 긴 호흡으로 캐릭터를 체화해 시청자에게 소개하는데 더 특화된 배우이기 때문이다. 미스터 선샤인, 25, 21, 악귀 쭉 보면 다 흥행이 대박났거나 평타 이상 기록했다. 그러니 정년이도 아마 잘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정년이가 막을 내렸는데 최고 18.2%에 달하는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봐봐요, 제 말이 맞잖아요. 여담이지만 저 트럼프가 대통령 될 거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제 가슴뽕 없이 운동으로 만든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드리는데 누가 될지 모른다, 아무도 몰라요 그럴 때 전 정말로 트럼프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 정도로 큰 차이 나게 이길 줄은 몰랐어요. 사발 푸는 사람들은 큰 차이 나게 이길 줄 알았다, 당연한 결과다 하면서 마치 지가 다 알았다는 듯 의스대지만 저는 겸손하게 그거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거는 제가 정치 외교 팟캐스트가 아니니까 접어두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역시 알고리즘 세계가 무서운 게, 제가 팟캐스트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쇼폼 컨텐츠를 만들어서 유튜브나 인스타, 틱톡 등에 올리거든요. 그 중에서 기절한 소개팅녀 썰, 저 이거 대박 날 줄 알았습니다. 조회수 100만까지는 아니어도 소소하게 5만 정도는 찍고 10만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망했어요. 조회수가 어느 플랫폼이든 다 처참합니다. 조회수도 높고 반응도 좋은 건 흑백 요리사, 베놈 이런 쇼츠 등이더라고요. 영화 드라마 팟캐스트니까 컨텐츠 관련 쇼츠가 결국에는 잘 나가더라고요. 문화 컨텐츠 팟캐한다는 놈이 무슨 소개팅 얘기도 하고 앉았냐? 본질에만 집중해. 너가 좋아하는 거 말고 잘하는 걸 하란 말이야. 잘하는 것까진 모르겠지만 알고리즘 센스에서 쌉소리 풀지 말고 채널 정신에 맞는 얘기만 하는 게 좋다고 하시니까 넣어두겠습니다. 쌉소리 하지 않겠다고 하고 쌉소리만 길어졌네요. 여튼 김태리 배우도 앞으로 배우 커리어 방점을 드라마에 찍으시면 어떨지 감히 권해드리고요. 댓글 읽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팟빵에 배종훈 1호님께서 오늘 처음 듣는데 혹시 유튜브 구불 채널의 구불님이신가요? 목소리가 똑같아서 키읔키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배종훈 1호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불 채널 배종훈 1호님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영화 리뷰 컨텐츠를 주로 제작하시는 크리에이터신 것 같은데 구독자가 무려 97만, 내일 모레 100만, 이런 영향력이 큰 분과 제 목소리를 혼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팟빵, 유튜브, 스포티파이, 애플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구독자가 1300명 정도인데 목소리도 비슷하다고 해주시니까 이번 기회에 잘된 분 기운 받아서 합계 구독자 여러분 10,000명만 좀 만들어 주십시오. 환상의 쇼쇼쇼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보다 디테일한 악플을 서슴없이 남기고 싶으시다면 moviequizzbang@gmail.com으로 메일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고 속으로 화를 삭히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넘어가서 베놈 라스트 댄스 에피소드의 수빈4420님께서 저는 2를 건너뛰고 봐서 전편과의 개연성을 못 느꼈는데 찾아보니 뭔가 많더라고요. 또 댓글 피드백이 들어가니 영상이 길어져서 너무 좋고요.
간단하게 리뷰해 주실 줄 알았는데 거의 영상 하나 수준으로 해주셔서 감동입니다. 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베놈 3. 네, 그 내용이 2편 결말에서 바로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리저리 이어지는 부분이 많죠. 사실 이 정도로 바로 전개가 이어지는 형식이면 3편 보면서 답답할 만도 하거든요. 뭐라는 거야? 저건 또 뭔데? 뭐 약간 이런 식으로요. 근데 베놈 3는 뭐 이어지든 말든 신비오트 춤추네. 춤 잘 추네. 잘하네. 그래, 환상의 은꽃쇼 더 보여줘봐라. 이 정도 수준이니까, 수빈 4420님께서도 딱히 답답함을 못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영상이 길어져 좋다라고 해주셨는데 우선 좋다라는 칭찬 감사합니다. 무의미하게 늘리기보다는 제대로 꽉꽉 채워가면서 늘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빈 4420님께서 댓글로 밀수 리뷰를 요청을 하셨는데 마침 인스타그램에 제가 짤막하게 남겨놓은 리뷰가 있어서 그걸 토대로 밀수 감상평을 말씀드렸는데 좋게 평가해 주셔서 제가 더 감동입니다. 그 다음에 WBZGO 숫자 5 님께서 그냥 결국은 표파리 상업영화 3분에만 관객 상상날의 기대감 3분 만에 관객의 기대가 상상의 나래로 떠나갔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냥 에피소드 길게 즐기게 늘려놓은 망작 같습니다. 디즈니 인어공주 보는 듯한 마무리 디아블로 게임보다 못한 보스 CG 괄호 열고 순수한 이야기로는 한인과 흑인에게 존경받던 코리아 마마가 챙 아줌마였었으면 괄호 닫고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베놈 3에 상당히 실망하신 것 같으세요. 네, 즐기게가 참 와닿는 표현이네요. 신비오트 특성에도 맞는 것 같고 참 안타까운데 이런 우리의 한탄과는 달리 흥행 성적은 나쁘지 않으니까 소니 입장에서는 원래 3편까지만 톰 하디와 계약했다고 하는데 돈가방 가득 채워서 어르고 달래려 들지 않을까 싶네요. 디즈니가 캐리비안의 해적 때문에 조니 뎁한테 매달렸던 것처럼요. 마침 디즈니 얘기 나왔으니까 디즈니 인어공주. 이거 진짜 할 말 많은 영화죠. 언제 어린이날 특집으로 다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어공주 보는 듯한 마무리란 WBZGO 숫자 5님의 표현이 참 적확하신 게 진짜 그 많은 제작비 어디다 태웠는지 모를 정도로 화면이 겁나 어두워요. 특히 마지막 마녀랑 벌이는 대난투 제가 극장에서 봤습니다. 인어공주를. 근데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검은 건 마녀요. 더 검은 건 파도요. 이 정도 수준이고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잘 안 보입니다. 주인공이 이런저런 활약을 해도 다 가려지고 분간이 안 돼요. 베놈 3도 결말부 들어서 오밤중에 대난투가 벌어지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인어공주 보는 것 같았다라고 평을 남기신 것 같은데 베놈 3 제작비가 자세하게 몰라도 얼추 인어공주 반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 베놈 3 얘는 이해해보려면 해볼 수는 있겠는데 인어공주는 백설공주 실사판도 곧 나온다죠? 결과물이 벌써부터 진심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 다 읽어봤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답변도 드리고 팟캐스트에서 소개도 해드릴 테니까요. 댓글 많이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요즘 뭐봄 나니거 봄 요봄남봄 4땡 44번째 에피소드 아케인 시즌1 시작합니다. 우선 지난 에피소드 청설편에서 제가 아케인을 안 본 이유 이번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제 롤티어가 어떻고 저떻고 했는데 고백합니다. 저 롤 모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있는데 영어 앞글자만 따와서 롤이라고 부른다. 게임 출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그 인기는 지금도 사그라들 기미가 안 보인다. 한국에서는 연간 PC방 점유율 1위를 수년째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한국의 롤 실력은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권에 속한다. 그 중심에 롤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있다. 페이커 선수의 연봉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프로스포츠 선수 중 가장 높다. 실력만큼이나 인성도 훌륭하다. 인성의 바탕에는 독서가 자리한다. 소속팀 유튜브 채널에서 책 리뷰 및 추천 컨텐츠까지 촬영할 정도로 애석하다. 지 덕체 모두가 완벽한 대상혁이기에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지 않다면 페이커를 씹으면 된다. 제가 딱 이 정도만 압니다. 그래서 아케인이 공개됐을 때 롤 팬들을 위한 컨텐츠 하나가 공개됐나 보다 했어요. 근데 요 놈이 단순 팬서비스 차원을 넘어선 물건이다 라는 평을 듣더라고요.
호기심이 조금씩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롤을 한 번이라도 플레이를 해봤어야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미루고 미뤘다가 시즌2 공개 즈음 해서 제가 또 찍먹 좋아하니까 그래 뭐 한번 봐보자 결심을 했는데 추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롤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보셔도 됩니다. 물건 맞습니다. 그럼 우선 아케인은 어떤 애니메이션이냐? 당연히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관을 바탕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단순히 게임만 있고 거기서 스토리를 새롭게 발전시켜서 만든 애니메이션은 아니고 리그 오브 레전드 유니버스라는 롤 세계관이 게임 출시 때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색과 창작을 곁들여 만든 애니메이션이 바로 아케인 시리즈입니다. 시즌1이 2021년에 공개됐는데 제작 기간만 6년이 걸렸다고 해요. 한 시즌당 3막, 각 막당 3개의 에피소드, 총 9개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2024년에 공개된 지금 한창 시즌 2-2막까지 공개됐죠. 총 18개 에피소드 제작비로만 무려 2억 5천만 달러. 한화로 현재 환율 기준 3,470억 대략 3,500억 역대 가장 많은 제작비가 투입된 TV 애니메이션 시리즈라고 하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값 제대로 합니다. 휘황찬란해요. 돈은 이렇게 써야지 임마. 인어공주 이 새끼야 듣고 있어? 여튼 그렇게 라이엇 게임즈가 자사의 오랜 파트너 스튜디오인 프랑스의 포티쉐 스튜디오와 각고의 노력을 들인 끝에 세상에 내놓은 아케인 제대로 대박이 났습니다. 넷플릭스 TV 순위 몇십 개국에서 1위를 했다. 총 시청 시간이 얼마라더라. 이런 건 사실 그렇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대신에 수상 내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해 애니메이션 관련 상이란 상은 휩쓸었습니다. 국제 애니메이션 협회가 개최하는 애니메이션계 아카데미 시상식 애니 어워즈에서 TV 부문 최우수 작품상, 극본상, 연출상, 성우상 몇 개 부분만 제외하면 아케인이 다 휩쓸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이 감독상을 수상했던 미국 에미 어워즈에서도 최우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상을 받았고요. 그럼 아케인에서 목소리 연기를 맡은 배우로는 주인공 자매 중 동생 징크스 역을 맡은 엘라 퍼넬 배우, 팀버튼 감독 작품인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에 출연했던 경력이 있고 징크스 목소리 연기를 기가 막히게 소화해서 언급드렸던 애니상 성우상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인공 자매 중에 언니, 바이 역을 맡은 헤일리 스타인펠드 배우. 아마 이름이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차세대 호크아이로 낙점된 배우죠. 관련 시리즈도 이미 공개가 됐고요. 필모그래피도 화려해서 코엔 형제 작품 더 브레이브, 트랜스포머 시리즈 범블비 등에도 출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배우가 여기에? 싶었던 배우가 있는데 바로 케이틀린 역을 맡은 케이티 렁 배우입니다. 케이티 렁이 누군데? 싶으실 수 있는데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해리포터의 첫사랑 초챙 역을 맡았던 바로 그 배우입니다. 그 당시 과연 누가 초챙 역을 맡을 것인가? 오디션을 통해 뽑았다던데 누구야 그 사람? 아주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었는데 너무 집중된 나머지 그녀의 캐스팅 소식이 공개되고 스틸컷 같은 게 나왔을 때 인종차별적인 악플을 정말 많이 받았다 해요. 저도 거기까지만 얘기를 듣고 그 후에 원래 또 이 배우가 배우 뜻이 없었는데 아버지 권유로 초챙 오디션을 봤다가 발탁된 케이스라서 배우를 계속 할지 말지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그 후에 배우 커리어를 어떻게 이어나갔는지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괜히 반갑더라고요. 현재도 드라마, 영화, 공연 가리지 않고 배우 커리어를 왕성하게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줄거리 요약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 이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로지 아케인 내에서 벌어진 내용만 전달해 드릴 테지만 그럼에도 제가 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줄거리 요약을 하는 과정에 롤 유저시라면 이 새끼가 지금 뭐라는 거야 싶은 잔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찾아보고 알아보고 최대한 반영할 거 반영해서 요약해 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너그러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줄거리 요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세계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리그 오브 레전드 유니버스에는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이 아케인 애니메이션에서는 딱 두 국가 중심으로 사건 사고가 벌어집니다. 우선 필트오버라 불리우는 윗동네,
동네와 훗날 자운이라고 불리게 되는 아랫동네가 있는데 대충 이들 간의 관계는 봉준호 감독 설국열차 세계관 속 앞칸과 꼬리칸하고 비슷합니다. 필트오버는 전체 그 세계관에서 그렇게까지 어마무시한 강국은 아닌데 기술력을 바탕으로 진보의 도시라 불리우는 알짜배기 약간 스위스 같은 동네예요. 공기 좋고 물 맑고 하하호호 웃음이 끊이질 않고 멋들어진 건물에 그럼 아랫동네는 어떨까요? 지하 도시로도 불리는데 대충 감이 잡히시죠? 탁한 공기에 폐수는 넘쳐 흐르고 필트오버에서 주는 떡고물이나 받아 먹거나 아니면 필트오버 쪽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대신 해줘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기생도시 같은 느낌이죠. 제가 설국열차를 언급했죠? 단순히 윗동네와 아랫동네, 앞칸과 뒷칸과 비슷해서 아닙니다. 아랫동네를 중심으로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처절하게 제압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주인공 자매 바이와 파우더는 부모를 잃게 되고 이에 넋이 나간 자매를 보게 된 반란군 지도자 벤더는 그 책임감에 그 둘을 거두죠.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러서 바이는 자기 친구 2명과 파우더와 함께 필트오버 내 청담동 고급 빌라 같은 곳을 털러 갑니다. 지하도시에서 필트오버에게 핍박받으면서 자랐으니까 당연히 적개심을 갖고 있고요. 밴더 밑에서 컸으니 싸움도 꽤 잘하고 리더십도 남달라요. 근데 파우더는 공학, 기술 뭐 이런 쪽에 나름 재주가 있긴 한데 아직은 어려서인지 언니 오빠들의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바이는 그래도 언니니까 너 열심히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는데 바이 친구들은 파우더 쟤만 끼면 일을 망친다니까 하면서 파우더는 우리의 징크스 같은 존재야 라면서 파우더를 징크스라 부르곤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청담동 웬 기술자의 연구실 같은 곳을 털게 됐는데 여기서 파우더가 사고를 크게 칩니다.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수정 구슬이 파우더 눈에 포착이 돼요. 노났구나 대박이군 하면서 싹 다 쓸어오는데 마침 집주인이 너네 뭐야 하면서 집을 도착해서 막 문을 두들깁니다. 황급히 도망가다가 파우더가 수정 구슬 하나를 떨구는데 요게 탱탱탱 또르르르르 굴러가서 벽에 부딪혀요. 그 순간 대폭발을 일으킵니다. 필트오버 일대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바이와 파우더 일당은 황급히 도망을 가고요. 간신히 훔친 물건과 함께 아랫동네로 왔는데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 아랫동네 불량배 애들이 시비를 걸어요. 바이의 대활약 덕에 불량배 애들은 묵사발이 됐지만 그 과정에서 파우더 손에 들려있던 수정구슬을 제외한 훔친 물건 모두를 잃게 됩니다. 윗동네가 아수라장이 됐잖아요. 경찰이라고 볼 수 있는 집행자 그레이슨이 아랫동네의 실질적인 리더 벤더에게 찾아옵니다. 벤더도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서로서로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합의를 대충 봤는데 알고 보니 바이 일당이 턴 연구실이 보통 연구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필트오버는 7명의 의원으로 꾸려진 의회가 통치하는 국가인데 7인의 의원 중 1명으로부터 후원받는 제이스라는 학생이 있어요. 이 친구는 과거 어렸을 적에 어머니랑 설원에서 죽을 위기에 처했던 쓰라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한 마법사가 마법을 써서 따뜻한 곳으로 순간이동을 시켜줘요. 그래서 가까스로 생존을 하게 됐거든요. 이날 이후로 제이스는 과학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마법, 일명 마법공학을 필생의 연구로 생각하고 매진해 왔던 거예요. 이것만 가능하다면 필트오버는 또 다른 진보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 내가 마법사에게 도움을 받았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죠. 파우더가 훔친 수정이 바로 마법 수정이었고요. 하필 그 난리가 나는 바람에 제이스의 연구 사실과 목적이 의회에 보고가 됐는데 사실 이게 다 불법이에요. 왜냐면은 예전에 마법을 과학적으로 통제하려고 했다가 역효과만 불러가지고 도시가 쑥대밭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또 그때처럼 피바람 분다 해서 제이스는 학교 퇴출 위기에 처하고요. 의회에서는 이거 아랫동네 놈들이 잘못 만지작거렸다가는 난리 난다 해서 벤더와 원만하게 합의하기로 했던 보안관 그레이슨에게 아랫마을을 제대로 족치라고 닥달하죠. 아랫동네를 향한 필트오버의 핍박이 거세지니까 다시금 반란의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벤더는 자기 딸과 같은 바이와 파우더를 빵에 보낼 수는 없고 거기다가 반란 실패에 끔찍했던 기억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죄를 다 뒤집어 쓰기로 합니다. 이를 눈치챈 바이가
자수를 결심하게 되는데 벤더가 이를 모르겠습니까? 바이 대신 체포됩니다. 그렇게 벤더가 연행되는데 웬 괴물 녀석이 나타나서 보안관 그레이슨을 죽이고 벤더를 데려가요. 그렇게 벤더가 끌려온 곳엔 과거 반란군 시절 본인의 형제와도 같았던 실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란 실패 이후에 벤더는 주화파, 현실파라면 실코는 척화파, 독립쟁취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결국 갈라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 튀기게 싸우기도 했고요. 실코는 언제까지 이렇게 필트오버의 기생충으로 살 거냐. 우리의 꿈, 자운의 독립 다시 한번 읽어보자 라고 제안을 하지만 벤더는 거절하죠. 벤더가 납치된 곳으로 바이는 친구들과 함께 나섭니다. 파우더도 따라가려는데 위험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심 바이도 파우더가 때로는 짐이 될 때가 있단 거를 압니다. 그래서인지 파우더는 그냥 집에 있으라 라고 남겨두고 셋만 떠나죠. 그렇게 벤더를 구하려고 실코 일당과 결사항전을 바이가 벌이게 되고 보안관을 죽였던 괴물 녀석이 다시 등장을 했는데 어디서 많이 본 녀석인데? 필트오버에서 훔쳐온 물건을 바이 일당으로부터 뺏으려고 했던 그 불량배 새끼 아니야? 뭐 여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이 일당이 위기에 빠지려고 하는데 나도 도울 수 있다 라면서 실코 은거지에 온 파우더가 마법 수정이 가득 담긴 폭탄을 싸움 한복판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폭탄은 곧이어 터져버리게 되는 대. 과연 벤더와 바이 그리고 파우더는 무사히 실코 은거지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실코는 어떻게 괴물을 만들어냈을까요? 제이슨은 마법공학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퇴학당해 거렁뱅이로 살게 될까요? 여기까지가 시즌 1 9화 중 3화까지 내용인데 남은 6개의 에피소드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살짝만 들려드리자면 살점도 뜯기고 치열한 정치 싸움도 벌어지고 심지어 야스까지 나오는데 남은 에피소드 확인해 보셔야겠죠? 지금 넷플릭스에서 감상 가능합니다. 그럼 아케인 시즌 1을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9편의 에피소드를 통틀어서 주요 캐릭터만 대략 5-6명이 나와요. 정말 많은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이 캐릭터들이 각자가 너무나도 다 매력적입니다. 이게 바로 아케인의 가장 큰 재미 포인트예요. 아쉬운 점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구도 자체는 조금 도식적이거든요. 세계관도 용어만 좀 낯설고 새로울 뿐이지 기시감이 강합니다.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 반란을 꿈꾸는 가난한 동네, 이에 따른 입장 차이, 조금씩 사이에 균열이 가는 자매, 오해가 오해를 낳는 아이러니 등등. 근데 이를 정말 맛깔나게 버무려냈어요. 그 바탕에는 잘 구축해낸 캐릭터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주요 캐릭터들 중에 절대선, 절대악이 없어요. 배경적인 역할에만 그치는 캐릭터들이나 절대선, 절대악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비열하거나 선심 쓰는 척하거나 이런 일관된 캐릭터성을 보여주긴 하는데 바이, 결국에는 징크스로 거듭나는 파우더, 벤더, 실코, 제이스, 멜 등 다 저마다 이유에 따라서 일을 벌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크나큰 정치적 후폭풍으로 귀결돼요. 그것이 본인의 안위를 위태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나아가 나의 가족, 사회, 국가 전체를 대혼돈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누굴 탓하기도 애매합니다. 한번 제대로 풀어볼까? 라며 마주 앉아서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보려고 하면 이거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지 몰라가지고 결국 상황은 점점 더 꼬여만 갑니다. 근데 이 꼬여지는 과정이 되게 유려해요. 능수능란하게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느 자매의 눈물겨운 갈등 극복기로도 이 시리즈를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대립된 가치관을 가진 세력 간의 정치극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비단 필트오버와 아랫동네 간의 대립뿐만이 아니라 필트오버 내에서도 마법공학의 활용 방안을 두고 입장 차이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또 나름 일리들이 있어요. 진보는 무모함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반대로 진보를 이뤄내려면 칭찬이나 업적은 포기해야만 한다. 라는 대사가 있는데
필드 오버 내에 마법공학을 둘러싸고 어떠한 입장 차이가 있는지를 되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랫동네도 이와 같은 가치관의 대립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는데 벤더 집권 시기에는 필드 오버에 종속됐을지언정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실코 집권 시기에는 결국에는 보약으로 세력을 키우려다 보니 아랫동네의 사회는 점점 썩어가고 있고 파국으로 치닫기는 하지만 보약으로 애들 정신 나가게 해가지고 자살특공대 만들어 버리니까 필드 오버에 대적할 만큼 덩치가 커지긴 커졌습니다. 실코의 방식이 잘못됐긴 했지만 그간 아랫동네 주민들이 겪었던 서러움을 생각해 봤을 때 저렇게라도 필드 오버에 긴장감을 줄 수 있는 게 어디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이런 식의 대립이 또 정치적으로 벌어지고 있고요.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캐릭터들을 만들어낸 것은 결국 그들을 더욱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요소는 적재적소에 그들의 서사를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또 각 에피소드 시작마다 주요 캐릭터의 전사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왜 이런 신념을 갖게 됐는지, 어쩌다가 성격이 변했는지 등을 또 납득을 시키거든요. 여러모로 분량, 배분, 조율에 있어서 탁월한 감각을 아케인 제작진이 발휘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제가 롤을 좀 몰라서 더 재밌게 이러한 구도를 바라본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롤을 해봤다면 자운이라는 지역이 있다는 걸 아니까 결국에는 아랫동네는 자운이란 나라로 독립했겠구나 라는 스포 아닌 스포를 당한 채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게임을 하다 보면 세계관이 궁금해서 이것저것 찾아보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캐릭터는 어떤 배경과 전사를 갖고 있는지 알게 되죠. 이를 토대로 게임과 어떤 차이가 있나 비교해보는 맛도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결말을 알고 보는 싱거움도 있을 텐데 저한테는 전혀 그런 게 없었으니까 보다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 준비한답시고 이것저것 찾아보지 않았더라면 저는 롤에 자운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 아랫동네는 과연 독립에 성공을 할까? 아니면 결국 필드 오버에 편입이 될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시즌2를 봤을 텐데 이 정도 스포는 팟캐스트 운영하면서 괜찮습니다. 예.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세계관을 되게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놨는데 이 디테일하게 설정해놓은 요소들을 적재적소에 되게 잘 활용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실코에게 아랫동네에서 방귀깨나 뀌는 놈들이 불만을 제기하려고 들잖아요. 아니 너 왜 요즘 필드 오버랑 자꾸 이렇게 사이가 안 좋고 시끄럽고 잡음이 나게 만드냐. 야 우리 지금 보약 산업 네가 일으킨 분란 때문에 이거 지금 위태위태하잖아 라고 하면서 불만을 제기하죠. 그러자 실코가 이들을 단번에 제압을 하는데 어떻게 제압합니까? 그냥 좁해가지고 닥치고 내 말 들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아랫동네에서 번 돈으로 윗동네 맑은 공기 마시며 살아온 놈들이니까 이 놈들에게 아랫동네 공기 한번 딱 쏴줬을 뿐인데 그거 하나만으로 바로 요놈 새끼들, 배돼지에 기름 찬 새끼들 호흡곤란이 오지 않습니까?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탐욕스러운 개구리를 보는 것 같아서 왠지 통쾌하더라고요. 실코의 영악한 성격도 잘 드러나는 게 불만 주동자에게 실코가 산소 마스크를 주려다가 안 주고 자기가 착용을 하잖아요. 저렇게 애간장 태워 죽이는구나 했는데 결국에는 마스크를 툭 던져주면서 내가 주는 떡고물이나 제대로 처먹어 이 새끼야 라는 인상을 남겨주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실코의 카리스마와 영악함, 성격 이 모든 것들이 집약된 한 컷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결국에는 시종일관 윗사람들이 아랫동네를 찾았을 때 마스크를 쓰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만큼 아랫동네는 탁한 공기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배돼지의 기름찬 아랫동네 새끼들한테 활용을 해먹을 수가 있는 거죠. 되게 영리한 장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아케인을 감상한 분들이 100이면 100 이 점을 극찬하시는 것 같던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화면 때깔이 기깔납니다. 제가 평소 TV 애니메이션을 즐겨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화면 진짜 예술입니다. 찾아보니까 3D 캐릭터 모델링 기술에 2D 텍스처를 입혀가지고 제작한 화면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애니메이션도 이런 기술을 쓰는데 2D 셀로만 모든 장면을 다 소화하면 아티스트들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3D로 기본 틀을 짜놓고
2D를 입히는 방식으로 썼다고 해요. 결국에는 비용 절감 차원인 건데 아케인은 이를 극단으로 몰고 가서 장점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정적인 순간에는 정밀한 3D로 대부분의 화면을 구성해서 캐릭터의 감정을 시청자한테 전달을 하는데 제가 완전 몰입해서 봤을 때는 약간 아바타 보는 것 같은 착각도 살짝 들더라고요. 어디까지나 살짝입니다. 그러다가 액션 장면이 벌어지면 2D를 적극적으로 섞어요. 그래서 박진감이 일단 3D로 움직이니까 유려한데 적재적소에 2D 요소가 빡 나오니까 박진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특히 징크스와 에코가 맞붙을 때의 화면은 야, 진짜 예술이에요, 예술. 또 섬광 이런 거 엄청 활용하고 눈뽕이 장난이 아닙니다. 섬광 덕후 JJ 에이브람스도 한 수 접고 갈 수준인데 눈이 아프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빠져들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만큼 화면 구성에 있어서도 힘을 제대로 줬다라는 게 느껴졌고요. 이런 요소들과 더불어서 애니메이션의 특성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액션 장면을 꾸려냈는데 장관입니다. 되게 다양한 시점샷을 활용하거든요. 1인칭부터 풀샷, 바스트샷 이리 찍고 저리 찍는데 애니메이션이니까 가능한 샷들을 많이 보여줘요. 그렇다고 과시하듯이 샷을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적재적소에 슬로우 모션 딱 깔아주고 표정 클로즈업 들어갈 때 딱 들어가니까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액션 종류도 되게 다양합니다. 아마 게임 속 캐릭터들의 능력을 토대로 구현을 해냈겠죠? 캐릭터의 수만큼이나 각양각색의 액션이 등장을 합니다. 그냥 맨주먹 싸움부터 검술에, 총술에, 폭탄에, 심지어 나라라 슈퍼보드 액션도 있어요. 왜 우리가 태권도랑 권투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 약간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종류의 액션끼리 맞붙을 때의 대응 방식을 보는 재미도 남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장치들이 많다. 그런데 이런 기술적인 요소에만 얘네들이 힘을 줬느냐? 앞서 언급했듯이 캐릭터들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했잖아요. 이 매력적인 캐릭터들로 풀어내는 스토리텔링 또한 푹 빠져들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각 막당 3화씩 총 3막 9화로 완성된 점진적 스토리텔링 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갈등의 씨앗, 갈등의 발화, 갈등의 심화 과정을 3화씩 상중하로 각각 나뉘어 보여줘가지고 일단 이해하기가 되게 쉬워요. 일전에 언급드렸듯이 긴 호흡으로 만드는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은 큰 갈래의 이야기, 왕좌의 게임을 예로 든다면 그래서 철 왕좌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인가? 이러한 큰 갈래의 이야기 아래 세부 갈래, 서브텍스트를 얼만큼 촘촘하게 조율할 것인가가 결국엔 그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의 완성도를 가르는데 아케인이 정말 딱 촘촘하게 조율을 해냈습니다. 과연 바이 징크스 자매의 운명은? 이라는 큰 갈래 아래 여러 서브텍스트들이 얽히고 설켜 있죠. 이것들이 얽혀서 1막 갈등의 씨앗을 뿌리고 2막에서 갈등이 중재되려나 하다가 아닌데 하면서 발화되고 종국에는 3막에 가서 그 갈등이 어떤 파국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그 끝, 대미를 장식하는 9화 마지막 장면. 와,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9화 살짝 좀 루즈하고 급작스러운 감이 없진 않았는데 좀 웃기죠? 어떨 땐 루즈하고 어떨 땐 급작스럽고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는데 미사일 슬로우 모션 딱 걸고 의회 유리창 금 내고 끝날 때는 박수 쳤습니다. 박수 쳤어요. 야, 이렇게 끝냈어? 아케인 시청자 특히 롤 팬들 야, 이거 환장했겠는데 3년 어떻게 기다렸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았던 점은 목소리 연기가 진짜 훌륭해요. 특히 실코와 징크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실코가 제일 매력적이었는데 이 매력적인 게 목소리 연기 덕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악역이지만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간 게임과 애니메이션에서 목소리 연기에 임해왔던 제이슨 스피색 성우가 실코 역을 맡았는데 영악하고 악랄하지만 나름의 이유와 명분이 투철한 복합적인 인물을 정말 제대로 소화를 해냈습니다. 또 징크스 역할 맡은 엘라 퍼넬 배우는 언급드렸듯이 애니 어워즈에서 성우상을 받았다고 했죠? 네, 받을 자격이 있는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징크스는 배선이 엄청나게 꼬이고 꼬인 시한폭탄 같은 인물이잖아요? 광녀라는 표현도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거예요.
온갖 종류의 트라우마와 배신감,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한 줄기 희망을 갖고는 있는 복합적인 캐릭터인데 이를 정말 제대로 소화해낸 것 같습니다. 제가 애니메이션을 되게 감명 깊게 보면 웬만하면 궁금해서라도 목소리 연기하는 현장이 어떨까 유튜브에 관련 동영상 찾아보기라도 하는데 이 작품은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캐릭터로만 보고 싶어서였달까요? 저는 참고로 에피소드 1부터 마지막 에피소드까지 쭉 한국어 더빙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자막 달린 채로 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국내 롤게임 내의 각종 캐릭터들의 목소리 연기를 맡고 계신 성우분들이 거의 대부분 고스란히 아케인의 목소리 연기도 맡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을 하신 분들이라면 몰입된 채 감상을 하셨을 텐데 저는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서인지 일단은 더빙 버전으로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해봤었고요. 그래도 혹시 또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살짝 더빙 버전으로 들어보긴 했어요. 근데 한국화가 좀 덜 됐다 할까요? 영어 원문을 그냥 번역을 해서 고스란히 대사로 살린 듯한 느낌이라 좀 어색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어로 제대로 좀 느낌을 살려가지고 번역이 됐다면 제가 더빙 버전을 쭉 이어봤을 텐데 오리지널 버전으로 보는 게 더 낫긴 하더라고요. 왜 예전에 사이버펑크 2077인가요? 그 게임이 우리나라에 출시했을 때 한국어 버전 또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 게임 속에 나오는 5만 가지 대사를 전부 다 국내 성우진들이 목소리 연기를 했는데 그냥 목소리 연기만 한 게 아니고 대사를 전부 다 한국화 시켰잖아요. 특히나 욕이 엄청 많이 등장하는데 그 욕을 되게 친숙한 욕으로 바꿔가지고 예고편만 공개됐을 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거지 하면서. 사이버펑크를 잘 모르시는 분들께는 한번 유튜브에 예고편만이라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가 감히 여기서 옮길 수가 없을 정도의 수위예요. 근데 그 수위에 사람들이 열광했다기보다는 그만큼 문어체, 번역투가 아니라 진짜로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들 얘기하곤 하지 같은 느낌을 구현해내가지고 그래서 게이머들이 열광했던 거거든요. 뭐 사이버펑크 2077은 게임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어서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사이버펑크 정도의 초월 번역은 없다. 그러니까 더빙 버전보다는 오리지널 버전으로 보시는 게 만약에 롤을 해보신 적이 없다면 그쪽으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아케인 시즌 1을 보고 제가 느꼈던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던 점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듯이 구도 자체가 되게 도식적이에요. 초반에 이 도식적인 구도를 소개를 하는데 시간을 조금 들이기 때문에 흥미가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계관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기는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 어디서 많이 본 것들이라 설국열차 컨셉에 이 도시가 저 도시에 기생하고 뭐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시큰둥하고 살짝은 그 짧은 순간마저도 지루하고 고루하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점점 스노우볼이 구르고 굴러서 3화에 다다랐을 때부터 이야 요거 봐라 쉽게 만들거든요. 4화 때부터 궤도에 올라가지고 질주를 시작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3화까지 대략 120분 정도를 써야 하니까 누군가에게는 아유 싫어 야 무슨 롤러코스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120분이나 써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아케인 시즌 1 특히 롤 세계관을 전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 뭐 독창적인 세계관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다 똑같네 뭐 필투오버라는 이름만 좀 생소하고 뭐 각종 용어들만 낯설 뿐이지 다 어디서 많이 본 것들이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 참고 좀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인내의 한계에 다다르는 기준점은 다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쉬웠던 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은 서사 구멍이 아예 없진 않아요. 특히 다음 막으로 넘어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각 막의 3화 부분 에피소드 3, 69, 369, 369, 369에 주로 이런 구멍들이 몰빵되어 있습니다. 우선 1막에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파우더였던 징크스가 실코에게 냅다 안겨서 울잖아요. 그러면서 언니를 원망하죠. 우는 것까지도 알겠고
원망도 일정 부분 이해하는데 냅다 안기길래 저는 얘가 실코를 죽이려 드나 보다라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언니를 원망하길래 왜 저러지? 라는 좀 생각을 했었어요. 서러움이 복받쳐가지고 그렇게 터져 나왔다고 하기에는 바로 옆에 벤더도 죽어있고 피해도 막심한데 약간 반목을 위한 반목을 보여주는 장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사화가 딱 시작이 되죠. 이제는 징크스로 거듭난 파우더가 온갖 사고를 다 치는데도 실코가 다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불만을 제기하는 부하들을 셔터마우스하게 만들잖아요. 그 사이에 알고 보니 실코가 징크스에게 부성애를 느낄 만큼 사이가 가까워졌다라는 건데 이에 대한 설명도 좀 많이 부족했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징크스가 공학적인 능력이 매우 뛰어나니까 여러모로 얘는 쓸모가 있어, 가치가 있는 인재야 라고 해서 예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이상의 감정을 갖고 있다, 딸이다 얘는, 나의 혈육이다 와 같은 느낌을 실코가 징크스에게 받는 듯한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왜 저렇게까지 챙기지? 어쩌다가 저렇게까지 가까워진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짝 의아하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개상 좀 의아하고 이건 너무 휘뚜루마뚜루 간 거 아닌가 싶었던 부분이 공돌이 박사였던 제이스가 멜이랑 얼레리 꼴레리 할 때 몸 보니까 요놈 시기가 연구는 안 하고 쇠질만 했나 싶긴 하더라고요. 좋아요. 이거를 제가 지적하려는 건 아니고 근데 제 아무리 마법공학의 힘을 빌린 해머라지만 군인들도 제대로 대적 못하는 실코의 각성한 부하들을 상대로 제이스가 무쌍을 찍지 않습니까?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철물점 운영한다고 해서 다 오대수처럼 장도리를 잘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주인공 버프가 심하게 들어갔다라는 생각을 했고 9화 마지막 장면, 로켓이 의회에 딱 다다를 때 그때는 감탄했다고 했지만 그 전까지는 좀 어이가 없긴 했어요. 왜냐면 우선은 제이스 요놈 시키는 쥐가 뭔데 쥐 혼자 실코랑 단판을 쳐 한 해 만에 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누군가는 협상을 해야 하니까 또 단체로 또 누가 협상을 할지 뭘 주고받을지 논하다 보면은 시간은 점점 흐를 거고 그 사이 윗동네건 아랫동네건 다 죽어나갈 거고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제이스가 처음에 다른 의원들을 상대로 실코랑 이렇게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할 때 막 책상 엎어 가면서까지 길길이 날뛰던 양반들이 멜이 저는 동의합니다 라고 손들기 시작하니까 언제 우리가 책상 들어 엎었냐는 듯이 하나 둘씩 동의를 합니다. 왜? 그렇게 화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좀 이해가 안 가긴 했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징크스가 다 날려버렸으니까 식으로 이제 엔딩이 나서 왜? 라는 궁금증이 되게 빨리 해소가 되긴 했지만 이런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이 은근히 많았다. 혹은 급진적으로 나아가는 부분, 다음 어떤 전개를 위해서 이 부분은 해결이 이렇게 후루룩 됐습니다 라고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종종 있었다. 시즌2에서는 이러한 단점들이 좀 보완됐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아케인 시즌1을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입니다. 그럼 아케인 시즌1에 대한 제 별점과 한 줄 평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케인 시즌1에 대한 제 별점은 4.0 괜찮은데? 입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팟캐스트에서 다뤘던 영화랑 드라마 통틀어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줬던 작품이 에이리언 로물루스였더라고요. 그때도 4.0을 줬는데 아케인 시즌1 4.0 받을만한 애니메이션 작품인 것 같습니다. 롤을 모르는데도 어쩌면 롤을 몰라서 이렇게까지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청설 에피소드에서 시즌1에 따라서 시즌2를 에피소드로 다룰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바로 봐야겠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시즌2는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기대가 큽니다. 그럼 아케인 시즌1에 대한 제 한 줄 평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그 이상의 쾌락입니다. 롤을 해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어마무시한 쾌락을 선사하고 재미를 안겨다 주니까 지금까지 전 세계인들로부터 사랑받고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애니메이션은 롤이라는 게임이 주는 쾌락, 적어도 그만큼의 혹은 그 이상의 쾌락을 시청자들에게 안겨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게임 그 이상의 쾌락이라는 한 줄 평을 남기게 됐습니다.
감동적인 부분은 살짝은 덜했던 것 같아요. 있긴 있는데 도식적이니까 뭐 유사 부녀 관계 부성애 뭐 이런 거니까 감동적인 부분은 덜하긴 하더라고요. 이 부분만 보완돼서 시즌2에 딱 나오면은 야, 파이란 이후로 오랜만에 방구석에서 엉엉 울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글래디에이터 2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는 분들도 있고 실망했다는 분들도 있고 좀 평가가 다양하게 나오던데 그분들이 공통되게 저에게 주의를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글래디에이터 1을 보고 가지 마라. 그럼 실망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글래디에이터 2를 보고 집에 와서 글래디에이터 1을 봐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즘 뭐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 44번째 에피소드 아케인 시즌 1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롤린스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